남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취향을 마음껏 반영하는 동시에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도 가장 편안하고 당당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곳이 집이다. 그래서 집은 잘 꾸며져야 한다. 남들이 보지 않는다 해서 집은 어지럽게 방치해두고 밖에서는 좋은 차에 좋은 옷을 입고 허세를 부리는 것은 열등의 시대에나 어울린다. 1인당 GDP 3만 달러라는 꽤 살만한 경제를 이룬 우리나라에서 내가 쉬고 놀고 잠자는 공간에 충실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안녕, 안녕. 이별은 이리도 달콤한 슬픔이라 내일 아침까지 밤인사를 나눌지도 모르겠네요. 로미오가 담장을 넘어 들어와 줄리엣에게 이 사랑 고백을 한 장소가 정확히 발코니일까요? 베란다일까요? 아님 테라스일까요? 다 아는 것 같은 말인데도 그 뜻을 정확히 구분해보라고 하면 좀 당황스러워지는 말들이 있죠. 앤티크와 빈티지, 레트로, 클래식의 차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그 중에서도 가구와 인테리어를 포함한 홈 리빙 문화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와 관계된 용어의 개념도 다시 정리해 볼 수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교유당에서 펴낸 가구, 집을 갖추다인데요.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과 방을 꾸미는 가정이 늘었다고 하죠. 주로 밖에서 이루어지던 여가 활동이나 힐링 등의 라이프 스타일을 집으로 옮기게 된 건데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당연히 경제적 여유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넘어섰던 2000년대에는 와인 붐이 일었고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캠핑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서핑이나 요트 같은 레저 문화가 보편화되어 가고 한편으로는 리빙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냥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자기 표현에 망설임 없으면서 삶의 질, 다양성, 워라밸을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 MZ세대가 이 시대의 중심에 서서 이러한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2006년에 방영했던 퓨전 사국 궁에서 나비장 시리즈를 유행시키고 북유럽 가구 트렌드를 국내 온라인 시장에서 대중화시킨 김지수 메스티지 데코 대표이사입니다. 저자는 리빙, 사물, 공간 이렇게 세 개의 장으로 나누어 리빙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서 접하는 공간 그리고 가구들의 개념이 처음과는 많이 달라져 있음을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케아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자주 쓰면서도 그 뜻을 정확히 모르는 용어들과 그 차이, 그리고 북유럽 가구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케아는 가구 브랜드가 아니다. 김의경의 소설 쇼룸에는 소파베드를 사기 위해 이케아 매장을 방문한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의 부부가 등장한다. 남편은 사실상 아내에게 등 떠밀려 온 것이라 가구의 선택과 구매는 온전히 아내의 몫이었다. 그녀는 쇼룸에 놓인 핑크색 소파베드를 보고 흥분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가구가 우리 집에 생기를 부여해 줄 거라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20평대 빌라에 함께 사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3명의 대학생 동기 여성들도 나온다. 그들은 집에 들여놓을 가구를 고르는 데 있어서 웬만하면 가장 싼 제품을 선택하기로 약속한다. 그리고 28세가 되는 3년 뒤 사정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정말 사고 싶은 가구로 새 단장을 하자고 다짐한다. 공통점이 보인다. 주로 젊은 세대들이 저렴하면서도 트렌디한 디자인을 갖춘 이케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제대로 짚었다. 이케아는
결코 비싼 가구가 아니다. 더욱이 튼튼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제품도 아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취향과 개성을 돋보이게 하는 큐레이션에 적합한 다양한 품목과 디자인의 가구와 리빙용품들이 총망라된 브랜드 스토어다. 가구업계의 공룡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케아는 2014년 11월에 국내에 상륙했다. 그리고 벌써 7년의 시간이 지났다. 전 세계 연간 매출이 46조 원에 이르는데 2020년도 국내 매출은 6,600억 원가량이다. 광명 1호점을 포함하여 고양, 기흥, 동부산점 4개의 매장 외에 소규모 도시명 매장의 모든 매출을 합한 것이다. 참고로 광명점의 경우 국내 상륙 첫 해가 지나고 3천억 원을 찍었는데 전 세계 330여 개 매장 중 최상위권 매출로 기록되었다. 가히 폭풍과 같은 인기를 구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케아의 창업주 감프라드는 1943년 시계, 스타킹 등을 파는 1인 우편 판매 업체로 장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1948년 판매 품목에 가구를 추가함으로써 명실공히 가구 중심의 스토어를 시작했다. 그가 가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유럽 가구 시장의 변화에서 어떤 통찰을 얻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새로운 수요에 대한 예측이었다. 당시 유럽에서는 가구를 대대로 물려받아 쓰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다. 그래서 값비싼 원목에 앤티크 장식이 수놓아진 화려하다 못해 고리타분한 스타일의 가구가 변함없이 대를 이어 집안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전후 20세기 중엽부터 가파른 속도로 발전하는 도시화로 인하여 제3세계 노동자와 유학생들이 밀려들자 값싸고 이동이 용이한 가구에 대한 수요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그가 착상한 방식이 바로 플랫팩 형태다. 쉽게 말해서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도록 완제품이 아닌 부품들을 납작한 상자에 포장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재고 보관 비용이 대폭 낮아지니 소비자 가격 역시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다. 게다가 소비자가 매장에서 직접 자기 차에 실어 나르니 배송비 또한 절감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격 경쟁력의 우위를 가지면서 대성공을 거두게 된다. 물론 저렴한 조립식 가구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세련되고 심플한 북유럽 디자인을 반영한 트렌디한 제품으로 젊은 층의 감성까지 훔쳤다. 물론 단점도 만만치 않다. 이케아 제품을 조립해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공감할 텐데 이게 손쉽지가 않다. 혼자서 조립하기에 벅차기도 하고 매뉴얼대로 차근차근 진행한다 해도 1시간 이내에 끝나지 않는 것들도 허다하다. 특히 국내의 경우는 서구처럼 일반 가정에 픽업 차량이 있거나 직접 조립하는 DIY 문화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난제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단점은 고난 끝에 완성된 서랍장, 옷장, 화장대 등 제법 크기가 크고 무게가 나가는 가구들의 내구성이 형편없다는 점이다. 제품 전체 무게를 경량하기 위하여 주로 쓰인 소재가 합판이기 때문에 두꺼운 MDF와 원목으로 완성된 가구와 비교하면 쉽게 흔들리고 만듦새의 볼품도 떨어진다. 아무리 세련된 디자인으로 치장해도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말이 틀린 것이 아닌 셈이다. 그럼에도 이케아가 글로벌 공룡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리 내구성이 떨어져도 어차피 몇 년 뒤에 더 좋은 가구로 바꿀 테니 그나마 외양상 깔끔하고 세련돼 보이는 디자인에 의지해서 참고 살아보자?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색다른 주장을 하고 싶다. 이케아는 가구 스토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가 아니다. 플랫팩 방식의 가구가 돋보여서 이케아를 주로 가구 브랜드로 많이 이야기하지만 공식적으로는 홈 퍼니싱스 스토어가 이케아의 정체성이다.
국내에서는 아직도 홈퍼니싱스라는 단어가 매우 낯설다. 이 용어는 집을 꾸미기 위하여 필요한 가구와 인테리어 용품은 물론 여타 다양한 리빙 제품들을 총망라한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비슷한 의미로는 홈데코, 홈리빙 인테리어 등의 단어가 있다.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케아 매장에 들어가 보면 가구와 홈리빙 인테리어 관련 소품은 물론 가드닝, 키친 용품까지도 구비하고 있다. 이른바 집 안팎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리빙 스타일 스토어로서 손색이 없는 것이다. 이케아 매출에서 가구의 비중은 40%대라고 한다. 이는 국내외 모두 비슷하다. 나머지 60%는 인테리어 소품과 기타 품목이 차지한다. 가구도 세분화하면 의자, 침대, 소파 등은 거의 완제품에 가깝고 조립이 어려운 가구들은 대부분이 수납과 관련된 제품들이다. 따라서 복잡한 조립에서 비롯된 난관은 총 매출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국내에는 조립 및 배송 대행 서비스 업체도 우죽순 생겨났다. 이들 업체가 제시하는 비용이 이케아에서 제시하는 비용보다 싸다. 참 재미있는 세상이다. 살아남을 놈은 어떻게도 살아난다. 앤티크와 빈티지, 레트로, 클래식은 이렇게 다르다. 시간이 갈수록 집에는 오래된 것이 쌓이게 마련이다. 쓸모없다고 판단된 낡고 해진 것들은 쓰레기 처리장에서 운명을 마감한다. 남은 것들 대부분은 게르게 신세다. 버리기도 뭐하고 쓰기도 마땅치 않다. 그래서 집구석 어딘가에 보관해둔다. 그러다 아득히 잊힌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간혹 빈티지, 레트로, 앤티크, 클래식이라는 호칭을 부여받고 화려한 부활을 모색할 것들도 종종 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소위 전문가라 불리는 이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다. 빈티지는 라틴어로 와인을 뜻하는 비눔과 수확을 뜻하는 데메레의 합성어에서 유래됐는데 와인의 생산 연도를 나타낸다. 같은 브랜드의 와인이라도 당의 연도의 작황 상황에 따라 맛과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 연도를 표기하는데 이를 몇 년 산 빈티지라고 부른다. 하지만 패션, 리빙 등의 라이프 스타일 분야에서는 대략적으로 30에서 60년 전에 나온 상품이나 오브제를 가리킨다. 낡고 오래되어서 오히려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구분되는 셈이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미드 센추리 모던 시대, 즉 20세기 중반의 가구 소품 등을 그렇게 부른다. 따라서 빈티지 트렌드에 발맞춰 재생산된 빈티지 스타일의 상품들을 뚝 잘라서 빈티지 제품이라고 부르면 곤란하다. 앤티크는 대략 80년 이상 된 오브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빈티지보다 형님인 셈이다. 20세기 초반 서구 근대 끄트머리의 생활양식에 쓰였던 모든 물품까지 허용된다. 쉽게 생각해서 예전에 골동품이라 불렀던 화려하고 요란한 장식과 구부러진 다리를 가진 앤티크 가구들을 연상하면 된다. 레트로는 레트로스펙트의 약어로 복고나 회상, 추억을 의미한다. 빈티지, 앤티크처럼 특정 시기의 제품을 말하는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당시의 스타일을 복원하거나 재현하는 행위나 성향을 말한다. 패션 분야의 히피룩, 탑골 패션 등을 포괄하는 레트로룩이 대표적인데 리빙 분야에서는 빈티지 스타일과 거의 유사하게 쓰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드 센추리 모던 스타일의 레트로 가구 또는 빈티지 가구라는 용어가 혼용된다. 클래식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고 높게 평가되어 시대를 초월하는 명작으로 간주되는 문학이나 예술작품을 의미한다.
지금은 대중 소비재와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한 제품들 가운데 오랫동안 최고의 사랑과 인정을 받은 것들도 클래식이라고 하는데 코카콜라 클래식을 예로 들 수 있다. 참고로 앤티크 가구를 쓰던 17세기에서 19세기 시절의 음악을 클래식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앤티크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뉴트로는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는데 복고풍을 새롭게 해석하는 스타일을 말한다. 당연하지 않은가? 40, 50 세대가 어린 시절에 경험하고 봤던 것들이 20, 30 세대에게는 생전 처음 보는 신기한 것일 테니까. 업계에서는 환영이다. 하나의 상품에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까지 폭넓은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진로 이즈백 소주, 곰표 맥주 같은 주류와 젊은 층이 최근 장악하고 있는 을지로 삼가 일대의 핫플레이스를 뉴트로 트렌드의 정수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정작 미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들이 늘 써왔던 레트로에 뉴트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빈티지, 레트로 같은 트렌드가 생겨난 것일까? 첫째는 옛날 소비재들이 희소 가치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빈티지 스타일을 선호하는 곳은 주로 중진국 이상의 나라들이다. 먹고 살만해지니까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경제적, 문화적으로 빈곤한 나라에서는 빈티지 문화에 대한 개념과 안목이 희박하다. 낡고 바랜 것들이 새 것들보다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 올림픽이 그 모멘텀의 역할을 했다. 도시 인프라뿐 아니라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다. 선진화 과정에서는 새로운 것이 세련된 것이고 낡은 것은 청산하고 버려야 할 것이다. 물론 문화재나 오래된 앤티크 제품들은 예외다. 그러다가 일정 수준의 경제적 도약과 문화적 선진화가 이루어진 순간 문득 깨닫게 된다. 어디를 가나 똑같고 새로운 것들만 존재한다는 것을. 그래서 옛것을 뒤진다. 고국 나들이는 촌스러운 것이라 여겼던 카페 지향형 힙스터들도 오래된 동네 골목길부터 고궁 뒤편의 성곽까지 걷기 시작한다. 산책 혹은 걷기 외에는 마땅한 이름이 없었던 그러한 행위에 둘레길 탐방이라는 이름표가 붙고 많은 이들이 트렌드로 만들어준다. 두 번째 요인은 날것에 관한 미학적 정서가 있기 때문이다. 트렌드와 유행은 그 시대의 정서와 문화를 먹고 사는 생물이다. 그래서 영속적이지 않고 변화무쌍하다. 상업적인 리빙 공간에 있어서 노출 콘크리트와 에폭시 바닥으로 정의되는 빈티지 스타일은 대략 2005년 전후부터 서서히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좀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보자. 소위 빈티지 스타일이라 불리는 이런 양식이 왜 멋있게 느껴지는 것일까? 이를 날것의 미학이라고 그럴듯하게 표현해보자. 날것은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성이 근간이다. 석재와 목재, 메탈 소재는 각기 특유의 속성과 물성을 가진다. 여기에 어떤 세공이나 채색이 들어가고 거치면을 부드럽게 마무리하면 인테리어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대체로 일반적인데 빈티지 스타일은 초기 물성을 어지간하면 그대로 살려둔다. 그 자체에 멋이 있기 때문이다. 마치 빛의 각도와 양에 따라 집안의 느낌이 매번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낡은 부분은 덜 퇴색된 부분과 함께 오묘한 명암과 질감을 나타낸다. 그래서 새 것의 밋밋한 면보다 덜 질리고 볼수록 새롭다. 무엇보다도 자연스럽다. 아주 오래된 퇴적암층과 나무들을 볼 때 우리는 동일성을 체감한다. 인위적인 행태와 기교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멋이다.
신축 건물의 예를 들자면 천고를 막지 않고 바닥도 가능한 한 그대로 살린다. 벽 역시 마찬가지다. 오래된 상가의 리뉴얼 역시 비슷하다. 실제로 수십 년 된 공중 목욕탕을 카페로 개조한 곳이 있는데 특유의 타일은 그대로 두었다. 심지어 일부 공간은 수도꼭지와 세면대도 그대로 놓아두었다. 그런데 두 가지 사례에는 활용 점정의 역할을 하는 행위가 반드시 이어진다. 날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일부 포인트 스타일링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출 콘크리트의 어느 부분에 세련된 포스팅이나 가공된 인테리어 구조물 설치, 깔끔한 디자인의 조명 설치, 우아하거나 도시적 느낌의 가구 배치, 멋스러운 식물 인테리어 등이다. 한마디로 하드웨어는 낡거나 투박한 원초적인 느낌이지만 소프트웨어는 현대사회에서 고급스럽게 여겨지는 오브제나 물품 등의 인테리어로 채워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연성과 인위성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미적 가치를 높인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테라스에서 만난 것이 아니다. 줄리엣, 창문을 열어주오.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땡땡 장면에서 그 유명한 로미오의 대사이다. 영화 속 장소는 실제로 있는 곳이다. 이탈리아 베로나시의 카펠로 거리 27번지에 위치한 줄리엣의 집이다. 담쟁이 넝쿨, 황갈색 벽돌, 로마네스크 양식의 아치와 창틀 등 유럽 고택 특유의 아름다운 외관과 영화 속 장면이 연상되는 땡땡을 보기 위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다고 알려져 있다. 위에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1. 베란다, 2. 발코니, 3. 테라스. 정답은 2번 발코니다. 테라스와 베란다, 발코니 세 가지의 공통점은 실내와 실외의 중립적 공간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다를까? 건축법에 따라 정확한 구분을 하자면 테라스는 건축물과 접한 하부를 목재, 석재 등의 소재로 꾸민 공간을 말한다. 베란다는 하부층의 천장이 상부층의 바닥으로 이루어진 외부 공간을 말한다. 1980년에서 90년대에 양옥식 2층 단독주택을 연상하면 이해가 쉽다. 그런데 이런 구조는 기본적으로 아래층보다 위층의 실내 면적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달리 말해 5층짜리 건물에 층마다 베란다가 설치된다면 5층의 실내 면적은 1층에 비하여 턱없이 작아질 것이며 건물은 측면에 사선을 친 사다리꼴 형태가 될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베란다를 위해 일부러 그렇게 짓는 집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건축법상 옆 건물의 일조권 보호를 위해서 사선으로 지어 측면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 베란다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건물은 주거와 상권이 섞여 있는 골목길에서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베란다와 자주 헷갈리는 발코니는 벽으로부터 돌출되어 하중을 스스로 지탱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난 발코니는 베란다, 테라스와 더불어 감성적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늘이 열려 있어 이슬을 맞을 수 있는 곳, 즉 노천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는 젊은 남녀뿐 아니라 대부분의 인간 모두가 선호한다. 물리적으로 갑갑하지 않고 시야가 탁 트인 곳에서 평화롭고 안락한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유럽 디자인 색상이 톤 다운된 까닭. 북유럽 리빙 디자인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인기를 누려왔기에 홈리빙 디자인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는 그 형태와 색상이 매우 익숙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익숙함은 초기에 매우 낯설었다.
여타 어느 나라에도 없는 독특한 개성의 색감 때문이었다. 북유럽 디자인의 톤 다운된 컬러가 그것이다. 톤 다운된 느낌의 북유럽 디자인 색상은 기본값의 원색보다 조금 어둡고 색이 살짝 빠진 느낌이다. 그렇다고 칙칙하거나 암울한 느낌은 전혀 아니다. 차분하고 은은해서 안정감을 주며 쨍쨍한 원색에 익숙했던 시각에 낯선 신선함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북유럽 색상은 가구의 도색, 인테리어 소품이나 디자인 생활용품, 각종 포스터나 전시물에까지 적용된다. 심지어 의류에도 마찬가지다. 설명은 이렇다. 북유럽 지역은 1년 중 춥고 흐린 날이 다수다. 특히 겨울의 경우 눈이 오지 않는 날조차 항상 불투명 장막이 낀 것 같은 살짝 푸른기가 도는 회색 하늘이 늘 지배한다. 그렇다 보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들의 색상이 톤다운되어 보이는 것이다. 마치 실제 색상이 그런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비비드한 원색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감별력이 퇴화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늘 보던 색상들을 소위 기준 색상으로 여기게 된 것이라고 한다. 황당하지만 참 재미있는 이야기다. 북유럽의 엄혹한 기후와 친환경적 생활에 의하여 발달한 대표적인 것이 가구와 조명이다. 기능, 만듦새, 디자인 등이 모두 탁월하다. 무엇보다도 군더더기 없고 미끈하게 빠진 디자인 조형은 보기 좋게 멋을 부려서가 아니라 쓸모없는 기능은 과감히 삭제하고 딱 필요한 용도에 집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드러낸 단순성이기에 더욱 돋보인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원칙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처럼 가구와 조명이 발달한 것도 역시 기후의 영향이라고 한다. 춥고 흐린 날이 많다 보니 밖에서 활동하기보다는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았을 것이다. 집에 오래 있으면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들을 더 신경 쓰게 된다. 화장대 전구는 갈았는지, 거실의 소파가 아직도 쓸만한지, 오래 앉아있는 의자가 불편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말이다. 고민하는 만큼 개선되기 마련이다. 결국 덴마크의 가구와 스웨덴, 핀란드의 디자인 제품 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가구 기능과 디자인의 본질에 관한 경험과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환경 덕분인 것이다. 자작나무 등 산림자재가 풍부한 자연환경 덕에 원목을 가구 소재로 손쉽게 쓸 수 있었고, 서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똑같은 미니멀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따뜻하고 수려한 느낌을 띠게 되었다. 그래서 군더더기 없는 장식, 실용적이면서 유려한 실루엣, 소재의 물성을 최대한 살린 진정성 등은 이들 북유럽 국가 리빙 디자인의 자존심이자 강력한 경쟁력이 되었다. 거기에 색상의 차별화까지 더해졌으니 누가 쉽게 도전장을 내밀 수 있을까?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카페도 가구도 심지어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 해도 내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죠. 가치란 내가 좋아해야 그 의미가 생기고 그때부터 형성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선 당연히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 선명한 생각을 갖는 게 먼저일 텐데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나를 아직 잘 몰라서일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